8월 21일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진해를 떠났다. 무초대사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진해로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대구로 떠난 것이다. 대통령이 대구공항에 도착해보니 5, 6명의 장관들이 나와 있었다. 그는 워커 장군을 보고 해군이 지금 통영지역을 소탕 중인데 육군과 협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워커 장군은 육군과 해군 간의 협조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협조가 없다고 대답한다. 육군과 해군이 각자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 그에게 한국에는 오직 하나의 사령부가 있을 뿐이며 해군이 독단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은 곧 밝혀졌다. 즉 부산에 있던 미 해군 사령부가 독자적인 작전 명령을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내려서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군에서는 육군 측이 통영 거제도 지역은 해군 쪽 책임이라 하더라고 전했다. 당시 해군은 방어가 아주 허술했다. 극히 일부 우리 해군만이 무기를 갖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해군은 부산 앞바다 앞에 있는 거제도도 방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육군은 이러한 실정을 도외시한 채 해상 봉쇄를 하면 공산군이 침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남해안 전체를 비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공산군은 소형보트를 타고 모든 도서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통영과 거제도를 장악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누가 이들을 격퇴를 할 것인가?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크고 부유한 섬이 아니던가. 그곳엔 이미 10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다. 공산군이 거제도를 장악한다 해도 피난민 때문에 함부로 폭격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육군과 해군은 앞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을 한다. 해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천 상륙에 필요한 덕적도를 포격한 끝에 섬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다. 내일 배를 타고 마산으로 대통령 갈 예정이었다. 8월 22일 오전 8시 45분이었다. 소형 초계정을 타고 마산으로 떠났다. 부대에는 노블 참사관과 기자 제임스가 나와 있었다. 이들은 마산에 있는 킨 장군에게 배속돼 있던 사람들이었다. 9시 15분 초계정이 마산에 도착하니 이응준 장군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다. 이응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킨 장군이 있는 사령부를 안내했다. 미군 사령부를 잠깐 들러본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양쪽 사령부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통영에서 온 고속 초계정을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에 도착하니 2시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의 무초대사와 각부 장관들을 만난 후 도지사 관저로 갔다. 부산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진해에서 밤낮으로 들었던 장거리 포소리가 오히려 듣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밤에 내각이나 국회가 징병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으므로 징병 시행은 있을 리 없다는 성명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다. 8월 23일이었다. 오늘 아침 일찍 대통령이 징병에 관한 자신의 성명을 보도하지 않은 군 검열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물었다. 옥심각심 끝에 대통령이 경여 성명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징병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 성명이 나가자 반응은 대단히 좋았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주연병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노릇이었다. 국방부는 3일마다 5,000명의 병력을 미군 쪽에 협조해야 할 입장이었다. 동시에 우리 한국군은 우리 한국 부대대로 5개 사단의 조직을 원했으나 그럴 병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필요한 시간 내에 필요한 병력을 차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대통령이 전날 불렀던 조병욱 내무장관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왔다. 조병욱 내무장관은 경찰의 현행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병욱 내무장관에게
경찰 간부들을 함부로 해고한 뒤 조병욱 장관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기용하지 말라고 충고를 한다.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하게 되면은 악화시키기 때문이었다. 신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는 지원병 제도를 통해서 모병을 하는데 동의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이 미 군사 고문단 장교들과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재 미 군사 고문단 요원은 약 500명에 달했지만은 한국인들에게 동정적이거나 전투 경험을 가진 요원은 거의 없었다. 신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로는 미 군사 고문단 요원들의 대부분은 야전 경험이 전혀 없고 파티나 즐기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8월 27일 일요일, 일단의 유엔군 대표들이 진해로 왔다. 11시쯤 왔던 이들은 회의를 한 후 1시경에 마산으로 떠난다. 대통령은 점심을 싸들고 부두로 나가 바닷가에서 식사를 했다. 프란체스카는 긴 밤에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프란체스카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밖으로 나가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별일이 없겠거니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프란체스카는 책을 읽고 있었다. 1시간 반쯤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에게 진해항에 2개의 폭탄이 떠졌다고 알려줬다. 그중 1개는 폭발했으나 1개는 불발이었다고 한다. 진해지구 부사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공군 참모총장 대령을 불러 맞은편 또는 그 뒤에 섬을 수색하라고 했다. 그들 장대령과 김대령은 이 폭발 사고는 미 해군의 한포 사격 연습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조사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대령에게 나중에 와서 이 섬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난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낚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막 하려는데 노블 참사관 헤이스 소령, 손흥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찾아왔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군 대표단이 마산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해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어젯밤 대통령 관저의 주변에 있었던 폭발 사고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헤이스 소령은 25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헤이스 소령은 또 자신이 전선으로 비행하려고 했으나 금지당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하루 평균 6번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비행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조종사를 양성했다는 의욕이 차 있는 사람이었다. 노블 참사관은 미국 여기자 윌튼 양이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윌튼 여기자라고 불렀으며 이미 외관 지역을 다녀왔고 약 10만 명의 피난민 수용소와 거제도와 마산 지역을 찾아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곳저곳의 전투 지역을 찾아보는 도중에 잠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를 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녀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날 밤 자정이 넘어서 또다시 한두 번의 폭발 소리가 또 들렸다. 오전 4시께는 또 한 차례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이 폭발 소리는 지금에 와서 밤낮으로 들어왔던 총격전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도대체 이 폭탄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8월 28일 윌튼 양이 사진기자가 와서 대통령에게 인터뷰하겠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갔다. 묵고 있는 곳의 반대편 산 너머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다. 미군들은 지난주 사천 지역에 있는 5만 명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그 지역 전체를 불살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미국인들의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다. 왜냐하면은 마을을 불지른다면 인민군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지 가만히 앉아서 타 죽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들은 고속 쪽에서 밀려오는데 미군들은 이들을 맞아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벼락을 태워 그들이 숨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1시쯤 해병대의 유명한 그레이그 장군이 창원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현재 미 해병대는 창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크레이그 장군에게 미 해병대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표셨다. 그래서 장군은 대통령의 여행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부관인 버크 중위를 대동하고 왔다. 크레이그 장군은 아주 명랑하고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창원에 있는 미 해병대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다. 8월 26일 해군 초계정을 타고 오후 2시 5분에 부산 해군 부두를 떠났다.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승선했다. 진해의 전용부대에 도착해보니 미 구축함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이 구축함은 오후 6시쯤 마산 쪽으로 떠났다. 그쪽 해안에서 진동을 폭격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오후 이승만 대통령은 부대에 내려가 작은 목선을 타고 나가서 낚시질을 했다. 커다란 고기들이 계속 잡혀 대통령은 1시간 동안 42마리나 낚아 올렸다. 한참 신나게 고기를 낚고 있는데 전방 300m가량 떨어진 산 밑에서 그쪽은 출입금지 금지구역이니 어서 나가시오 하고 누가 큰 소리를 했었다. 아마 이곳을 경비하는 해병인 듯 했다. 그때 목선에서는 김장흥 총경, 이선영 경사와 해군 장교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가 출입 금지 구역이라면 어서 나가야지 하고 낚시를 그만두고 되돌아왔다. 별장으로 올라온 대통령은 통제부 사령관인 김성삼 대령을 불렀다. 사령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불안한 표정이었으나 이윽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해병을 칭찬하며 1계급 특진을 명하니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약 1시간 후에 김대령이 그 해병을 대동하고 왔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해병을 반기면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 참으로 훌륭한 군인이야. 이렇게 애국적인 군인이 많이 있어야 해 하고 치하했다. 그 병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밤새도록 폭격 소리가 들렸다. 대포 소리와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함포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미군들은 마산으로 가는 길목인 서북산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29일 오전 6시 30분에 두 대의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노블 참사관과 김대령, 이승만 대통령 경호원들도 왔다. 창원까지는 헬리콥터로 10분 걸렸다. 그곳에서 크레이그 장군은 부상하고도 용감히 싸운 92명의 병사들에게 명예 전상 기장을 수여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타임지와 뉴스위크지에 보도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진해에 돌아온 곳은 10시 45분이었다. 오후 2시에는 진해 비행장에 가서 미 공군기의 네이팜탄 2와 로켓 공격 기총소사 시범을 구경하였다. 장관이었다. 조종사는 위슨이라는 대위와 소령 한 사람이라고 했다. 포항 지역의 전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3사단이 진격이 아무래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다. 김석원 3사단장은 일제 때 일본에서 훈련받고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단 지휘관을 역임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김석원 장군은 최병덕 참모총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최병덕 장군의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공교롭게도 금전 문제에 김채 두 사람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둘 다 직위 해제하고 예편시켰다. 최 장군은 곧 재임명되었지만 김 장군은 다른 보직을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6.25 사변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김석원 장군은
3사단장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전쟁 후 그는 최후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 3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3사단은 적잖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 번은 너무 앞서 북진해버리는 바람에 미군들이 그를 제 위치에 붙잡아 두느라고 무진 애를 먹었던 사람이었다. 그 뒤 영덕 쪽에서 배치되자 이번엔 후퇴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때를 놓쳐 해롭게 겨우 빠져나왔다. 포항 작전지구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서둘러 밀고 올라가는 바람에 뒤쪽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쪽의 외관지구에 있던 인민군들이 퇴로를 끊고 돌아왔으므로 김성원 장군의 부대는 해안선을 따라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성원 장군뿐만 아니라 김홍일 장군도 미 군단장 콜트 장군이나 한국군 제1연대와 함께 있는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잘 듣질 않았다. 바로 어제도 부대를 조금 진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워커 장군은 김성원과 김홍일 장군 같은 한국 장군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 이들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는 워커 장군의 부탁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경주로 김홍일 장군을 찾아갔다. 김홍일 장군은 빨리 진격을 해야 된다며 좀 더 기다리라는 워커 장군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그에게 명령은 명령이니만큼 따라야 한다고 김홍일 장군을 타일렀던 것이다. 8월 30일 부산에 왔다. 앞서 오전 9시에 경관들이 초계정을 타고 떠나서 정오쯤 부산에 도착했고 이승만 대통령 일행은 1시에 헬리콥터로 출발했다. 진해 비행장에서 부산까지는 20분 걸렸다. 헬리콥터는 부산 시내 복판에 있는 대학군의 콘크리트에 깔린 조그만 마당에 내려앉았다. 날씨는 좋은 편이었다. 헬리콥터로 이승만 대통령 내 기분은 비행기를 탈 때와는 또 다른 야릇한 것이었다. 기체가 작고 잘 흔들려서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대신 주위의 사물을 관찰하는 데는 그렇게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었다. 시내를 나직히 날면 지나치는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다. 착륙 장소에는 손원일 장군과 직원 몇 명이 나와 있었다. 영국 부대가 도착했다는데 소식을 너무 늦게 알아서 부두에 나가 그들을 맞지는 못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국무회의가 열렸다. 징병법이 확정 발표됐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대구에서 왔다. 그는 대통령에게 김석원, 김홍일 두 장군을 교체할 것을 권했다. 이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된다고 콜트 장군에게 고집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위지휘관을 갈아치우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되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휘하 부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교체될 경우에 부대원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모를 일이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말대로 교체 명령에 일단 서명을 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장군은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또 인민군들이 금요일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했다. 수도사단을 뽑아내 해병대와 함께 인천 쪽으로 보내 상륙작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건 물론 극비 상황이었다. 사단을 통째 빼내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신 국방부 장관은 괜찮다고 했다. 인민군들은 서쪽과 남쪽 전선에 모든 병력을 쏟아붓고 있었으며 우리 한국군 부대들은 인민군들의 기운이 빠지는 대로 곧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작전지역은 외관 월요일 오전 5시 공격 개시. 탱크가 200대가 동원되며 계획대로라면 미군은 김천까지 밀고 올라갈 자신이 있다고 했다. 자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다. 미군의 작전은 공군기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전 무렵 음력으로 이달 하순 깨면 태풍이 또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굳으면 비행기가 지상군 지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욕타임스의 존스틴 기자가 도쿄에서 왔다. 대구와 미 8군 사령부에선 그의 입국을 금했으나 맥어더 장군에게 직접 항의한 결과 승낙을 받아 들어왔다고 한다.
지프 한 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긴 지프와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라곤 조그만 버스들밖에 없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지프를 빌릴 수도 빌려주기로 했다. 4시 30분쯤 제2부대에서 미군 1개 연대가 도착했다. 오키나와에 있던 부대다. 모두들 덥고 지친 표정이었지만은 배에서 내려 부산 바다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좋은 듯했다. 지휘관인 대령과 두 사람의 대위는 환영 꽃다발을 받고는 흐뭇한 모습이었다. 모르긴 했지만은 고향을 떠난 뒤로 달리 아니 뭐니 하는 꽃송이를 본 곳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바람 한 자락 꽃 한 송이짜리라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누가 싸우려는 병사로 보겠을까. 유엔군 관계자인 샤프 씨가 가져온 편지에 대통령이 서명했다. 아직도 서명자를 위한 복사본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9월 2일이 되었다. 파우치가 도착했다. 낙동강전선 17개 지점에서 인민군들이 우리 국군의 저지선을 돌파했다는 나쁜 소식이었다. 점심때가 지나서 폭격기들이 낙동강 지구로 날아들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쓰고 싶지 않았다. 잔뜩 긴장된 게 할 뿐이면 미군 사령부의 전술을 바꾸도록 할 도리밖에 없었는데 줄줄이 적어서 무엇인가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당해야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릴까. 그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인민군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대포와 비행기에만 기다려 들었다. 적은 외관에 침입했다고 한다. 9월 3일 일요일이 되었다. 진주 부근에서 유엔군이 공산군 1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미국의 집중 폭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 결과 유엔군은 진주까지 진출했다. 영산 전투도 치열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미 해병대가 5마일쯤 전진을 했다는 얘기다. 포항지구 전황이 잘 안 풀리는 건 정예 부대를 뺏긴 탓인 것 같았다. 두 장군의 교체도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탱크 수도 적을 막기에 충분치 않았다. 저녁부터 천둥이 치며 3시간쯤 폭우가 내리더니 날샐 무렵엔 다시 겠다. 일본에 태풍이 왔다고 한다. 큰일이었다.